원래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이 총설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그 첫째 시간부터 이 어려운 요 내용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너무 이렇게 짜증을 내시는 것 같아서 이 쉬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공인중개사 제도가 되는데, 공인중개사 제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험의 실시권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의사, 국토부 장관 누가 시행합니까? 국토부 장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초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시도의사가 시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의사가 시행했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시행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시도의사,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게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 것처럼 보이죠. 전국이 동일한 문제를 갖고 동일한 날짜에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중앙에서 시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시험 실시권자는 계속 시도의사였었고 시험 관리를 국토교통부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는 전국이 동일한 문제를 갖고 동일한 날짜에 시험을 보게 됐던 겁니다. 이 시도의사와 국토부 장관을 합쳐서 시험 시행기관 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의 응시 자격.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국적 제한도 없으니까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외국어로 볼까요? 한국어로 볼까요? 한국어로 보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개업공개사 등이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곧바로 이 운전면허 딸 수 없죠. 일정 기간 지나야 되죠. 역시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3년 지나야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되고 당일 시험에 무효 처분을 받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 두 사람만 응시 자격이 제한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방법은 거기 보면은 시험은 1차 시험 및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1,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의문이 생기시죠. 야, 나는 1차 안 붙었는데 지금 2차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서 규정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인문서기 때문에 단서 규정이 안 나와서 그런데, 단 1,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줄 수 없죠. 채점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1,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1차 시험 관계없이 2차 시험을 보게는 하되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2차 시험도 보게는 하는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1차 시험 떨어지면 2차 시험 붙으나 마나죠. 시험의 유형은
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차 시험의 원칙은 뭡니까? 거기 논문형으로 되어 있죠.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시행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선택형을 객관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 찍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2차 시험도 객관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단서 규정 때문입니다. 단 1,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1,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령에 의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 2차 시험을 같은 날 보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도 1차 시험용 선택형 객관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 2차 시험을 다 보니까 시험 보는 게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1차 시험 두 과목 100분을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30분 쉬었다가 2차 시험 다시 100분을 보죠. 법령 및 실무하고 부동산 공법, 그리고 30분 쉬었다가 공시세법 50분 시험을 보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냐면은 1차 시험에서 하도 진을 빼갖고 2차 시험에서 실력 발휘가 안 된다. 그러니까 2차 시험은 다른 날 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날 보려면 2차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봐야 돼요? 논문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논문형으로 보느니 그냥 힘들어도 하루에 다 찍고 나오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산업인력공단 그 홈페이지에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그 다음에 시행되는 시험에 한해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붙고 2차 시험을 떨어졌으면 내년 시험에 한해서만 1차 시험을 면제한다는 얘기죠. 딱 한 번만 면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다음에 시행되는 시험.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게 되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기억본만 밑줄을 치세요.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본,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요것만 밑줄을 치는 이유는 거기 이제 양가로 2번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그러니까 심의한 사항이 요거 네 가지죠.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1번은 기억이죠. 기억. 특공도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도에서는 이대로 따르고 어떤 시도에서는 안 따르면은 전국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방법이 틀려지죠. 상당히 혼란스럽겠죠? 근데 요즘에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중앙정부 얘기를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시도에서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의 출제 및 채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장은 부동산 중개 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실시입니다. 시험은 1년에 몇 번 봅니까? 1회 이상입니다. 1회 이상. 근데 지금은 한 번 보죠. 아까도 이제 언뜻 얘기했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85년도에 처음 시행됩니다. 그리고 9회 시험까지는 2년에 한 번씩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고 10회 시험부터 매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릅니다.
이 10회 시험부터 매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요때가 그 99년이니까는 IMF 관리체제 바로 다음이에요. 바로 다음인데 요때 대통령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이죠. 공인중개사 시험 매년 시행한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 대선 공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10회 시험부터 매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게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누구예요?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공인중개사 시험 매년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은 뭐냐면은 공인중개사 시험 1년에 2번 시행한다예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셨어요. 대통령이 됐으면은 대선 공약이니까 지켜야죠. 그래서 2번 시행하려고 했어요. 정부에서는 뭐 공인중개사 시험 1년에 2번 보는 거 그리 어렵지 않죠. 그래서 2번 보려고 하니까 기득권층에서 반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은 말 그대로 참여정부니까 국민이 반대하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했죠. 기득권층에선 반발하고 대선 공약은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절묘하게 첨가시킨 게 바로 이상자입니다. 이상.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그러면은 2번 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대선 공약은 지킨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한 번만 보니까 기득권층도 반발을 안 하겠죠. 이렇게 해갖고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렇게 이제 이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누가? 시험 시행기관 장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공부하기 싫으시니까는 어른들이 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과다 배출이 됐으니까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 안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과다 배출 뭐 이런 거는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아닙니다.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은 전쟁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 내년 시험 확실하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행기관 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예정 시험 일시, 시험 방법 등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나온 거는 이제 옛날에 10회 시험까지는 봄에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11회 시험부터 그러니까 11회 시험도 당연히 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른다고 준비를 하겠죠. 근데 갑자기 시험을 가을로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공인중개사 시험은 가을에 시행하는 게 맞다. 가을에 시행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가을에 시행을 하겠다. 그래도 이제 자꾸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년 2월 28일까지 시험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을 공고할 테니까 그 공고 내용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달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2월 28일까지 시험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을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정식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의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결정, 절대평가 이렇게만 알고 계시죠? 근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차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런데 2차 시험도 절대평가가 원칙입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런데 2차 시험에서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선발 예정인을 공고하면은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10,000명을 뽑겠습니다. 선발 예정인을 공고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성적 순으로 10,000명 딱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평가. 그런데 선발 예정인을 공고하는 게 아니라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책에 없으니까 그냥 들어만 두세요. 원래 법령에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이거는 인문서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절대평가입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평균 60점 이상이면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그런데 절대평가로 해서 합격시킨 이 인원이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문제가 어려워서. 그랬을 때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만큼 추가로 합격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결정 방법은 1차 시험은 절대평가가 되고 2차 시험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절대평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발 예정인을 공고했을 때는 상대평가,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하면 절대평가가 원칙이고 미달되면 추가로 합격을 시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 이거는 옛날에 15회 시험을 치르면서 합격자 숫자가 팍 줄어갖고 수험생들이 데모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15-1 추가 시험을 봅니다. 추가 시험을 보더라도 수험생들은 불안하죠. 추가 시험을 봐도 15회 시험처럼 그렇게 똑같이 어렵게 내면은 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최소 선발 비율 15%를 공고합니다. 15-1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2차 응시 인원의 15%는 합격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런데 15-1의 합격 비율은 34%입니다. 그리고 이제 16회 시험에서 다시 최소 선발 비율 15%를 공고합니다. 16회 시험에서 합격자 비율은 23%입니다. 전부 다 15% 넘었죠. 그러니까 추가로 합격시킬 인원은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회 시험부터는 난이도 조절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때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을 보는데 대개 이때 대부분이 20% 정도가 합격이 되게끔 난이도를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를 출제할 때 너무 어렵게 출제하면은 수험생들이 반발하고 너무 쉽게 출제하면은 기득권층에서 반발하고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되겠죠. 이게 20%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차 시험 응시 인원의 20% 정도. 그러면 20% 정도면은 한 15,000명 정도, 이 정도가 합격을 합니다. 야, 30만 명이 응시를 한다는데 15,000명? 그러면 2%가 안 나오지 않냐? 아까 그랬죠. 2차 시험 시험장에 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30만 명이 응시를 하더라도 시험장에 가는 사람들은 60%밖에 안 간다고 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 보면은 또 1차 시험 보고서 그냥 가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2차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 대개 한 7만 내지 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8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20%면은 16,000명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제 합격이 되게끔 난이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격자 공고를 하게 되고 자격증을 교부해 주게 됩니다. 자격증은 누가 줍니까? 아까 자격증 한번 여기서 보여드린 적 있었죠? 시도의사가 줍니다. 시도의사가 주는데
그러니까 시도이사가 시험을 시행했으니까 당연히 시도이사가 자격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신다고 했죠.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아유, 개업공인사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용어의 정의를 배우시는데, 개업공인사 하면은 뭐 한 사람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됩니다. 등록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취직하면은 소속 공인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하면은 사장님, 종업원, 네, 종업원이 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열심히 놀고 있으면 논다 하면은 그냥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제 그 용어의 정의에서 공인중개사 하면은 뭐 한 사람? 그냥 노는 사람이 포인트가 아니라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격증만 갖고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취직한 사람은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해서 사장님이 되면 개업공인회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앞쪽에 용어의 정의에서 전부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포인트는 개업공인회사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소속공인회사 되실 거예요? 소속공인회사 되시면은 공부 조금 해도 된다고 했죠. 개업공인회사,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예비 사장님들입니다. 그쵸, 사장님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나는 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되면은 뭘 하셔야 됩니까? 중개사무소를 설치하고 이 사무소의 주인이 되는 거죠. 사무소의 주인이 되는 거니까는 일정한 사항을 게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님이 오면은 매수의뢰인이라든가 매도의뢰인이 오면은 해줘야 될 의무가 있겠죠. 여기에 위반했을 때는 제재를 받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제 사무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무소는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알아야 되겠죠. 집에다가 사무소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기 이제 뒤에서 배우시게 되는데, 가설건축물 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또한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데 꼭 자기 건물에만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를 확보한다는 것은 소유뿐만 아니라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소에는 또 일정한 사항들을 게시해야 되겠죠. 사무소에 게시해야 되는 내용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이라든가 광고에서도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무소에 게시해야 되는 사항들, 이거를 한 글자씩 따서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외우는 거 좋아하시고
외우는 거 좋아하시고, 외우는데 그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듣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걸 유독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주로 이제 그 어학계통을 공부하신 분들이 잘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외우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잘 외우십니다. 그러니까 암기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 제 강의하고는 어울리지가 않고, 저는 한 글자씩 따서 외우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대부분 법령 및 실무 강사들이 한 글자씩 따서 또는 두 글자씩 따서 외우게끔 이거 그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내용을 이해를 해갖고 정답을 찾는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시 의무도 접근할 때 그 사무소에 출입하는 의뢰인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야 되는 사항들을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이 업소가 등록한 업소인지 여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되겠죠. 개공사가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그 다음에 업무보증 중개보수 이런 거를 이제 게시를 하게 되고, 사무소 명칭을 사용할 때도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되는데, 개공사는 사무소 명칭을 사용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의 용어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희망부동산 이런 명칭도 사용했었죠. 지금은 이런 명칭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희망 부동산 중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니면 희망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 제한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 법인인개업공에서는 이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개업공에서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또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중개사무소를 설치했으면 여기서 이제 그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있겠죠. 여기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있게 되는데, 이 개공사는 부동산 중개업이 본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본업인데, 그러면 중개업만 하고 다른 업무는 하지 말아라, 이런 규정은 없죠. 부동산 중개업 해갖고 먹고 살기가 깝깝하다. 그러면은 나는 식당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같이 하겠다. 슈퍼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같이 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 겸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문용어로 겸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인개업공에서는 누구나 다 이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를 하면서 거기다가 중개사무소 차려도 되고, 식당 하면서 한켠에다가 중개사무소 차려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두 개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공사는 사장님이니까 일손이 딸리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겠죠.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고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용인 하면은 사장, 종업원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용인 하면은 종업원이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고용한 사람 하니까 사장님 같은 이런 인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용인 하면은 종업원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개인이 이 도장을 찍을 일이 있으니까 인장도 등록해야 되겠죠. 인장도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업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는 휴업도 할 수 있고 폐업도 할 수 있겠죠. 휴폐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뢰인이 들어오면은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중개계약은 쉽게 생각하시면 중간에다가 의뢰자를 첨가시켜서 중개의뢰계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이 아파트를 1억 원에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중개사무소에 중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공사가 좋다 승낙을 하면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해서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것을 중개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교환 체계로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개사무소 관리 업무에 관한 내용인데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파트에 해당이 되는데 사무소 부분에서 보통 매 시험마다 적게 나올 때는 2문제, 많게 나올 때는 4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업무 범위에서 1문제, 고용인에서 1문제, 인장 등록 1문제, 휴폐업 1문제,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여기서 2문제 정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부 내용은 차차 공부하시게 됩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의뢰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먼저 확인 설명 의무가 있게 됩니다. 확인 설명 의무가 있게 되는데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이 아파트를 1억 원에 팔아주십시오 라고 매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 아파트는 몇 평이고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도배장판은 뭐 깨끗한지 더러운지 아니면 방향은 어떻게 돼서 햇빛은 잘 들어온지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확인 설명 의무가 되는 겁니다. 또한 중개가 완성됐을 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줘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의뢰인이 이 아파트를 1억 원에 팔아주십시오. 또 매수 의뢰인도 1억 원짜리 아파트 사주십시오. 이 두 사람을 교섭을 해주는 게 이게 개업공개시 본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개라고 얘기합니다. 중개라고 얘기하는데 중개는 개업공개사 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죠. 개공사 자기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잘 도와주는 거, 교섭을 해주는 게 이게 중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를 받고 하면 이게 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개와 중개업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개공사가 돈이 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이 되는 거죠. 개공사가 의뢰인에게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쳤습니다.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쳤는데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데 개공사가 재산이 없으면은 개공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BJ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마이크에다 대고 배째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BJ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공사는 의무적으로 업무 보증을 설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증을 설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한 제도, 일명 에스크로우 제도라는 이런 제도가 새로 생겨서 지금 현재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공사의 교육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개업공예시의 의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업공예시의 의무에 대한 부분인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중개사무소 관리 업무와 개업공예시의 의무 이 두 파트가 공인중개사 법령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되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엄청 어려울 것 같지는 않죠. 느낌이. 뭐 민법처럼 뭐 이상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용어도 조금 부드럽잖아요. 여기에 위반하면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위반하면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재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다가 잘못해갖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를 냈으면 몇 가지 책임을 집니까? 세 가지 책임을 집니다. 세 가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민사, 형사, 행정상의 책임,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피의자한테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죠. 손해배상을 하는데 이 돈 주는 걸 뭐라고 해요? 민사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만 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냐? 아니죠.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구속되는 경우가 있고 음주운전했을 때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죠. 이건 뭐예요? 형사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로 다 끝나냐? 아니죠.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냈으면 운전면허증이 운전하지 못하죠. 면허 정지 처분이나 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행정상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공사도 잘못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민사 책임, 손해배상이죠. 그 다음에 형사 책임, 교도소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정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이라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람이니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겠죠.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는 조금 심하면 자격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하고 등록하고 어떤 게 더 소중한 겁니까? 자격증이 더 소중한 거죠. 이게 자격증 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 자격증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 요건이 더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 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과정은 입문과정이니까 이 공인중개사 법령 요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앞쪽으로 와보세요. 26페이지. 26페이지 보면은 거기 중간에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이렇게 나오죠? 옛날에는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 시험에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밑줄을 치세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까지 밑줄.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규정을 두게 되는데 요거는 매 시험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꼭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용어의 정의가 총 6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정의는 중개의 정의입니다.
중개? 아까 중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 아파트를 1억 원에 팔아주십시오. 매도 의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1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사주십시오. 매수 의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의뢰인하고 매수 의뢰인을 잘 꼬셔서 계약이 체결되게끔 교섭을 해주는 게 중개가 되는 거죠. 이게 중개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잘 꼬시기만 하면 되니까. 꼬신다? 좀 그렇죠. 아무튼 뭐만 있으면 됩니까? 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를 이 유식한 말로 정의할 때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중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중개 대상물을 이해한다. 중개 대상물은 이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규정을 두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규정을 두게 되는데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여부를 찾는 것도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어의 정의 뒷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입문과정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29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이제 중개 대상물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중개상물의 범위 이렇게 나오죠. 중개상물의 범위 요거만 보세요. 법 제3조에는 토지, 밑줄,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밑줄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제2조에는 임목, 밑줄, 광업재단 및 공장재단, 밑줄. 그래서 이제 중개대상물은 요거 네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토지,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와 건물이 중개상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다 해서 부동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 중개상물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 중개상물이 되기 때문에 매세 용어 앞부분에 부동산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 중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중개상물이 된다.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행령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임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를 중개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개상물에 대해서 두 번째 거래당사 간의 매매기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이거 길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이럴 때는 끊어서 접근하시면 되는데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우리나라 말은 아무리 길어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데 외국어는 지문이 길면은 이 단어를 다 알아도 무슨 뜻인지 연결이 잘 안 되죠. 이랬을 때 외국어를 담당했던 선생님들이 끊어서 접근하라고 했는데 끊을 때 어디에서 끊었습니까? 주어 동사 말고 접속사 연결해서 끊었죠. 그러니까 연결해서 끊어갖고 연결을 시키면 훨씬 더 명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래당사 간의 매매기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어디에서 끊습니까? 그 밖에. 그럼 이 그 밖에라는 말은 매매 교환 임대차와 권리의 득실 변경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 그 밖에로 연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밖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은 법문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그 밖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다른 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법에서는 기타라고 나옵니다. 기타. 그 좋아하시는 민법에 보면은 민법 103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인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는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이 기타의 의미를 잘 알아두면 이게 수월하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기타 하니까 말이 어렵죠. 요즘에는 법을 개정을 하면서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꿔주는 게 요즘의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도 옛날에는 기타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쉬운 말 그 밖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의미는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밖에는 일상 용어로서 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그 밖에 소, 돼지 그 밖에 사람 이렇게 쓰면은 된다 안 된다? 소, 돼지 그 밖에 인간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지금 국어를 하는 거예요. 국어. 소, 돼지 그 밖에 동물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네, 된다죠. 소, 돼지 그 밖에 가축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면 가축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 그 밖에라는 말은 앞에 있는 소, 돼지와 가축을 어떻게 연결을 시킨 거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소하고 돼지가 앞에 나오게 해서는 반드시 뭐라 해야 된다? 가축이라 해야 된다. 가축이 아닌 거를 앞에 놓고 쓰면 잘못 쓴 거죠. 소, 호랑이, 그 밖에 가축. 잘못 썼죠? 호랑이는 가축이 아니니까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접수되시죠? 그런데 법문은 잘못 쓰여질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축 중에 소하고 돼지만 있으면 그냥 소, 돼지 이렇게만 쓰면은 돼지. 그 밖에 가축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축 중에는 다른 가축도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밖에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개념을 그대로 갖다 대입을 시켜서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 돼지, 그 밖에 가축 이러한 법문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밖에를 기준해서 앞에 있는 소, 돼지를 알아두든지 뒤에 있는 가축을 알아두든지 둘 중에 한 개만 선택해서 알아둬라 하면은 소, 돼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축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소, 돼지를 선택하면은 갑자기 양이 탁 튀어나왔다.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가축을 선택하면은 어떤 동물이 나타나다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양이 나타났다, 가축이다, 동그라미. 호랑이가 나타났다, 가축이 아니다, X. 멍멍이가 나타났다, OX. 멍멍이. 멍멍. 동그라미. 요즘에 개팔자가 이상해져 갖고 좀 고민이 되겠지만은 태생이 가축은 가축이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 간의 매매기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특실 변경에서 뭐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 밖에 뒤에 거 권리의 특실 변경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리의 특실 변경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국어적으로 그렇게 쭉 풀어서 설명해 준 네 정성은 가상하지만은 나는 옛날부터 국어를 잘 못했걸랑 대신에 산수는 잘했으니까 그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하면은 그 밖에는 앞에와 뒤에 중에서 어느 쪽으로 입을 벌립니까?
뒤쪽으로 입을 벌려서 이런 표시가 되는 거죠. 야, 그 표시는 더 어렵다. 앞에 거는 뒤에 거에 포함된다죠. 잘 모르시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면 댁에 가서 자녀분들한테 물어보면 한참 이거 배울 나이 됐죠? 지났어요? 아니면 아직 안 됐습니까? 앞에 거는 뒤에 거에 포함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매매교환 임대차는 권리의 득실 변경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권리의 득실 변경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쉬운 것부터 접근하면은 득실 변경이 쉽습니다. 득은 뭐예요? 취득, 실은, 상실, 변경. 그러니까 권리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발생, 변경,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게 이 권리에 해당이 되느냐? 이 권리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을 때 이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서 전제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 부동산의 성립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뒤에서 전제하고 있는 알선, 즉 계약의 대상이 됐을 때 이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그냥 깊이 있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에서 총 8가지 물권이 나오게 되죠. 이게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8가지 물권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으면 그냥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소유권이 있게 되고 점유권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용익물권의 3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게 되고 담보물권의 3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게 됩니다. 이거 민법에서 자세히 배우시죠?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전세권 설정을 알선하는 게 중개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교환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되고 그 외에도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하는데 그러면 이 8가지 물권 이게 잘 모르죠. 그러면 8가지 물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 그 이론적 근거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세한 내용은 민법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이 8가지 물권이 나오게 된 것은 완전한 물건이 소유권에서 기인합니다. 완전한 소유권은 3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배우십니다. 잘 못 알아들어도 들어두세요. 어차피 민법을 공부하거나 공시법을 공부하거나 할 때 계속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사용 권능이 있게 되고 수익 권능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내 토지에서 내 아들하고 볼 차고 놀던 이게 순전히 내 자유죠.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 토지에다가 물을 재배해 먹든 배추를 재배해 먹든 이게 순전히 내 자유죠.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는 것도 내 자유죠.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소유권은 이 3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물건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권능에
날개를 달아줄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즉 각각의 권능을 권리로 인정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하면은 물건을 훨씬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이 사람에게는 사용 권능 주고, 이 사람에게는 수익 권능 주고, 이 사람에게는 처분 권능 주고, 나는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고 물건을 훨씬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 수익 권능을 따로 떼어내서 하나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용익물권이 되는 겁니다.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익물권이라고 해서 이게 엄청난 권리가 아니라 사용해서 용자와 수익에서 익자를 따갖고 용익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분 권능을 따로 떼어내서 하나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정된 권리가 바로 담보물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과 사실상의 점유 상태인 점유권. 이렇게 해서 물권 법정주의 8가지 물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줬습니다. 살고 계신 아파트 다른 사람에게 전세 줬다고요. 그러면 집을 비워줍니까? 안 비워줍니까? 비워주죠. 다른 사람에게 전세 줬으면 비워줘야 되잖아요. 왜 비워줘야 되는 거냐면은 전세권은 영익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자에게 이 아파트의 사용 수익 권능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용익물권의 3가지는 어떻게 구별이 된 것이냐? 사용수익 권능을 넘겨주는데 어떠한 사용수익 권능을 넘겨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구분한 것인데 자세한 거는 민법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반면 내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어요. 집을 비워줍니까? 안 비워줍니까? 안 비워주죠.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저당권 설정돼 있어도 그냥 그 아파트에 사시는 거죠. 그러면 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느냐?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니까는 이 아파트에 처분 권능을 넘겨준 거죠. 처분 권능만 넘겨준 거지. 사용수익 권능은 내가 그대로 갖고 있죠. 내가 계속 사용수익해도 되니까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담보물권의 3가지는 어떻게 구별이 된 것이냐? 여기서 이제 유치권은 부동산에도 성립되고 동산에도 성립이 됩니다. 질권은 이거는 동산담보제도라고 얘기합니다. 동산. 질권 하면은 쉽게 어디를 생각하시면 됩니까? 그냥 쉽게 전당포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인이 사준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죠. 전당포 요즘에 잘 없어서 접근이 잘 안 돼요. 전당포 있잖아요. 물건 맡기고 돈 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은 이건 부동산 담보제도입니다. 또한 이 유치권을 법정담보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정담보물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시계방에다가 시계 수리를 맡기죠. 그러면 시계방 주인은 시계를 수리해 놓고 시계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이 시계를 안 돌려줄 권리가 있죠. 시계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계를 안 돌려줄 권리, 시계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서 발생이 됐느냐? 내가 시계방 주인에게 시계 수리를 맡기면서 우리 유치권 설정합시다. 이 얘기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시계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법률의 규정을 2글자로 줄여서 법률에서 법자와 규정에서 정자를 따서 법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질권 저당권을 이거를 약정담보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정, 계약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8가지 물권에 대해서 이렇게
개략적으로 살펴봤으니까 이 8가지 물건 중에서 중개대상물, 부동산의 성립이 되고 알선,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을 동그라미 치면은 이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 해당? 된다. 점유권 안 된다. 이 점유권은 이거는 사실상의 점유 상태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선, 계약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익물권 해당? 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셋 다 해당이 되죠. 셋 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되고 알선, 계약의 대상이 되니까 해당이 된다. 담보물권 해당? 된다 안 된다? 그럼 일단 보류. 유치권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 유치권은 부동산에 성립이 되죠. 부동산에 성립된다는 얘기는 중개대상물에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법정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되는 겁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되는데 개공사가 그 중간에 개입해서 알선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되는데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유치권 설정이 이루어지는데 개공사가 알선해 줄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설정을 알선하는 거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고차원적으로 가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유치권을 이 사람에게 이전이 되게끔 알선해 주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모. 실제 시험에 가서 세모를 치라는 게 아니라 유치권 설정 이렇게 나오면 X, 유치권 이전 이렇게 나오면 동그라미. 그러면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가서 자꾸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가면 인기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떨어지건 말건. 그러면 유치권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된다. 그러면 설정인지 이전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유치권 이렇게 나왔을 때는 OX. 그러니까 설정인지 이전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유치권 이렇게 나왔을 때 OX. 동그라미.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되는데 유치권 이렇게 나왔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아닌 경우가 있나? 아하, 유치권 설정은 안 됐다고 했지? X.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치권 이렇게 나오면 유치권 중에서 해당되는 경우가 있나? 항상 긍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가서 설정은 안 되더라도 이전은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오케이? 이거 생각 바뀌는데 한 2달 걸려요. 빠른 사람이.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답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질권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게 질권은 여기 동산남모제도라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성립되는 게 아니죠. 저당권은 해당? 된다. 저당권은 부동산에 성립이 되고 알선, 계약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담보물권 중에서는 저당권에 해당이 되고 질권에 해당이 안 되고 유치권은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된다. 그러면 담보물권 이렇게 나왔을 때 OX. 예? 네, 동그라미. 적응이 엄청 빠르시네요. 조금 전에 한 번 가르쳐줬다고 해서 이걸 곧바로 대입시키니까. 그러니까 담보물권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간다고 했죠. 담보물권 중에서 해당되는 경우가 있나? 아하, 저당권 해당이 되는구나. 동그라미. 여기서 이제 국어를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국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이 법령 및 실무는 이게 좁은 범위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중개사무소 관리 업무 여기서 총 이 30회 시험 같은 경우에 9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9문제니까 이 범위가 상당히 좁아요. 좁은 데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지문 자체가 상당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 법령 및 실무는 비교적 여자분들이 잘합니다.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잘하는데 여자분들 전부 다 말고 성격이 꼼꼼하고 섬세하신 분들이 잘합니다. 반면에 남자분들은 부동산 공법을 잘하죠. 여자분들은 또 부동산 공법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담보물건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간다고 돼 있죠. 저당권이 해당이 되니까 동그라미예요. 근데 이 담보물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담보물건 X라는 거 아시겠어요? X. 모든 이 말이 들어가면은 손톱만큼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XP를 치는 겁니다. 두 개 구별되십니까? 네. 예전에 한번 그 카페를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정환이가 강의를 하는데 담보물건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치라고 하고 모든 담보물건 이렇게 하면 X표로 치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다 이제 댓글을 달죠. 그러니까 제 팬들이 이제 댓글을 다는 겁니다. 제 팬들도 많아요. 합격만 하면 그 인기는 하늘을 솟는다고 했죠. 그래서 뭐라고 다르냐면은 강의 잘하는 거니까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잘하라고 달더라고요. 그 칠판에 쓰는 거 노트 필기 내용이 없으면 내가 노트 필기 보내줄 테니까 불평하지 말고 잘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령 및 실무에서 이 단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동그라미. 근데 단정적인 말, 이게 이제 여기는 모든 이렇게 썼지만은 이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시다 보면 이 단정적인 말이 많이 나와요. 반드시, 꼭, 항상, 예외 없이, 어떤 경우에도, 뭐뭐만, 뭐뭐에 하나여, 모든, 모두, 언제나. 이런 단정적인 말이 나오면은 맞을 가능성과 틀릴 가능성 중에서 어디가 높을까요? 어이구, 잘하시네요.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에 가서는 찍기 방식을 알려드립니다. 찍기의 첫 번째가 단정적인 말이 들어갔을 때는 X표를 쳐랍니다. 그러면 95% 정도는 맞춰요. 거의 맞추는 그 틀린 지문이 나옵니다. 옛날에 그 11회 시험에서는 반드시가 들어갔으면 X고 원칙적으로 들어갔으면 동그라미다. 그러면 아주 어려운 문제 6문제를 공짜로 맞췄습니다. 그 어렵다는 15회 시험 출제 이후는 반드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뭐만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뭐만 이렇게 한 건 대부분 틀린 지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차차 공부하시게 되고 그 외에도 가등기 담보권이 해당이 되고 환매권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 중에서는 부동산 임차권 등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 간의 매매 교임 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명령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중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지상권, 2번 저당권, 3번 부동산 임차권, 4번 가등기 담보권, 5번 질권. 질권.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니? 중개의 개념에 대한 세부적인 상위 문제가 나올 때 지금까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유형이 요 유형이 됩니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까지 알아두시지 않아도 되겠죠. 내년 시험 볼 때까지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입문 과정에서 하고 1, 2월 달 과정에서 똑같이 해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3, 4월 달 과정에서도 똑같이 하고 5, 6월 달 과정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7, 8월 달에도 또 하고. 그러면은 지금 조금 이게 부족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 오늘은 어렵겠지만 두 번째 들을 때는 조금 더 쉽겠죠. 세 번째 들을 때는 더 쉽겠죠. 네 번째 들을 때는 완벽하겠죠.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법령 및 실무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 및 실무는 절대로 예습 복습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 제가 채워드릴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이 안 보여요. 여기서 전혀 안 보이니까 말만 듣고 하니까 저희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이세요? 어차피 썼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절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찍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선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중간 개념을 빼버리면, 중개는 뭐 하는 겁니까? 알선하는 것, 이렇게 되죠. 중개와 알선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중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동차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거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동차는 중개상물이 아니죠. 매매를 알선하는 거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일명 컨설팅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컨설팅을 풀어서 쓰면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대한 상담, 이것을 컨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대한 상담, 이게 컨설팅이라고요.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감각이 있으시네요. 부동산은 중개 대상물이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임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여기에 이용 개발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담 알선 같은 말 아니죠.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컨설팅이지 중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알선하는 거.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알선하는 거. 중개에 해당된다. 번쩍. 내려 하지 말고 들으세요. 중개에 해당된다. 된다. 내리시고.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알선하는 거.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번쩍. 옆에 툭툭 치지 마세요. 내리시고. 손 안 대신 분들은 뭐예요? 제 인상을 보세요. 손 안 들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갈 것 같은가. 다 될 때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정리가 되셨어요? 네.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알선하는 거 중개에 해당된다. 번쩍. 된다. 조심하시면서 내리세요.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 당사 간의 매매 개임 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여기에는 경매 공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알선하는 거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래 당사 간의 매매 개임 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여기에는 경매 공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예사고 공인의 세인 개업공예사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알선하는 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중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개공사 컨설팅 할 수 있죠. 컨설팅 할 수 있는데 이게 중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중개에 해당된다라고 손드신 분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정확히 2주 후에 다시 한번 손을 듭니다. 그때는 절대로 중개에 해당된다. 여기다가 손 드시면 안 되겠죠. 정확히 2주 후니까 자신 없으면 달력에다가 꼭 표시해 놓으세요. 2주 후에는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 이 중개를 했을 때 받는 보수를 뭐라고 합니까? 중개 수수료라고 하지 않고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중개 보수. 수수료라는 말이 보수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알선하는 건 중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중개 보수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연결돼요. 컨설팅 중개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중개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컨설팅은 중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컨설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2주 후에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일단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의 개념을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는 중개업이 되는데 중개업의 용어의 정의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